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연병장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지만 도열에 있는 707 특수임무단 병사들은 마치 강철로 빚어낸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집결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에 펄럭이는 부대 깃발 소리와 간간히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거친 모래바람 소리뿐이었으며 그 숨 막히는 정막 속에는 일반적인 보병 부대와는 차원이 다른 날카로운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가 부를 때 가장 먼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 병기들이었기에 단순한 사열식에서도 그들 특유의 압도적인 위압감은 주변 공기를 무겁 짓누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었다. 단상 위로 올라온 박대령은 칠흑 같은 선글라스를 낀 채 거만한 자세로 병사들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입에는 군대 내 행사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굵은 시가가 물려 있어 매캐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국방부 고위 간부의 조카이자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있는 그는 군율 따위는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부관들조차 감히 그에게 규정을 지키라고 조언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박대령의 군복 상의에 주렁주렁 매달린 훈장들은 그가 흘린 피의 대가가 아니라 로비와 압으로 얻어낸 전리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연병장에 있는 대부분의 장교는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사열이 시작되자 박대령은 느릿한 걸음으로 대열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병사들의 군화 상태나 복장 분량을 트집 잡는 대신 모욕적인 언사로 그들의 자존심을 긁어대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훈련으로 검게 그을린 병사들의 얼굴을 보며 비웃음을 흘리거나 정성껏 손질된 장비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 취급을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기강 확립이 아니라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707 부대원들의 길을 꺾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뒤틀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박대령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연병장 가장 앞줄 세계의 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제3특수 임무대의 지휘관 한지윤 소령의 앞이었고 순간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지윤 소령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편견과 의심을 실력 하나로 잠재우고 707의 핵심 전력인 3대를 이끄는 자리에 오른 전설적인 인물로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박대령의 거만한 선글라스 너머를 꿰뚫어 볼 듯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으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거수경례를 올렸지만 박대령은 그 경례를 받아주는 대신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손가락 사이로 옮겨쥐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박대령은 한지윤 소령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가 내쉬는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멈춰섰고 역겨운 담배 냄새를 그녀의 얼굴에 뿜어내며 불쾌한 침묵을 이어갔다. 그는 한지윤 소령의 가슴에 달려있는 지휘관 휘장을 힐끗 쳐다보더니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조롱 섞인 목소리로 여자가 전쟁터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집에서 밥이나 짓는 게 어울리지 않나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견뎌낸 707 부대 전체의 명예를 짓밟는 발언이었으나 한지윤 소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임무 수행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대령님이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지윤 소령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박대령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는 주변의 병사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건방지군. 내 말이 명령이고 곧 법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한지윤 소령의 태도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시뻘개진 시가 끝을 그녀의 눈앞에서 위험스럽게 흔들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대열에 서 있던 3대 대원들의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엄격한 군율과 상관에 대한 하극상이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는 한지윤 소령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면만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때 예고도 없이 박대령의 손이 움직였고 타들어가던 시가의 붉은 불똥이 한지윤 소령의 이마 정중앙을 향해 가차없이 눌러져 들어갔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끔찍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을 극심한 고통이 엄습했지만 한지윤 소령은 고통을 삼키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명백한 가혹 행위이자 인격 모독이었으며 박대령은 고통에 일그러질 그녀의 얼굴을 기대하며 잔인한 희열을 느끼고 있는 듯 시가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어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박대령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고 그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있던 찰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느리게 흐르다가 순식간에 폭발했다. 한지윤 소령의 눈동자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지워지고 오직 적을 제압하겠다는 사례만이 남는 순간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솟구쳐 올라 박대령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 동작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너무나도 정교하여 박대령은 자신의 손목이 잡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 한지윤, 소령의 입에서 나직한 카운트가 흘러나옴과 동시에 그녀는 잡은 손목을 기점 후 박대령의 팔을 기이한 각도로 비틀어 올렸다. 훈련된 근육과 뼈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관절기 기술이 장렬했고 박대령의 팔꿈치 관절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방향으로 꺾이면서 뚝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시간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박대령의 입이 고통으로 벌어지려 했지만 한지윤 소령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물 흐르듯 다음 동작으로 이어졌다. 둘. 그녀는 비틀어 올린 팔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몸을 축으로 삼아 박대령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그를 강제로 무릎 꿇렸다. 거구의 남성이 여성의 한 손에 제압당해 맥없이 바닥으로 처박히는 모습은 비현실적이었으며 박대령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폐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충격 때문에 헉 하는 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이미 박대령의 오른쪽 어깨는 탈골되어 덜렁거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고통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내고 있었다. 셋. 마지막 카운트와 함께 한지윤 소령은 잡고 있던 박대령의 손목을 최종적으로 꺾어버리는 마무리 동작을 가했다. 우두둑하는 끔찍한 뼈, 부러지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찢어발겼고 그것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뼈가 으깨져 다시는 예전처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파괴적인 일격이었다. 박대령의 오른팔은 이제 인체의 구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그는 바닥에 머리를 처박은 채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내며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였으며 수천 명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쉬는 것조차 잊고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폭력을 행사하던 상급 지휘관이 순식간에 처참한 몰골로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 부관들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멍하니 서 있었고 오직 한지윤 소령만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며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발밑에서 신음하는 박 대령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지윤 소령의 이마에는 시가에 대인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진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저주를 퍼붓는 박대령을 향해 조금의 동요도 없이 상관에 대한 폭행은 군법 회의감이지만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훈련 중 지휘관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교전 수칙을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의 정막을 타고 모든 병사의 귀에 똑똑히 박혔고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고통으로 이성을 잃은 박대령은 흙바닥에 얼굴을 문지르며 전현을 당장 쏴 죽여 뭐 하고 있어. 헌병대 불러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처량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박대령의 경호 병력과 부관들이 허둥지둥 총을 겨누며 달려들었지만 동시에 3대 대원들이 순식간에 한지윤 소령의 주변을 에워싸며 인간 방패를 형성했다. 양측의 총구가 서로를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었고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대치 상황 속에서도 한지윤 소령은 대원들에게 총을 내리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겨누고 있는 헌병들을 향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이 옳다는 확고한 신념과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이 썩어빠진 군 내부를 도려낼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대령의 팔은 덜렁거리며 기괴한 모양으로 늘어져 있었고 그의 비명소리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병장을 울렸다. 멀리서 의무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달려오는 고위 장교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러나 한지윤 소령은 그 혼란 속에서도 태산처럼 굳건히 서서 자신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무너진 권력의 상징인 박대령을 그저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훗날 707의 반란 혹은 3초의 심판이라 불리게 될 전설적인 사건의 서막이었으며 한지윤 소령의 군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땀과 피냄새가 뒤섞인 연병장에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후회의 빛은커녕 다가올 시련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렬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은 박대령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대령의 경호를 맡고 있던 헌병들이 당황하며 권총을 뽑아들고 한지윤 소령을 향해 겨누었지만 그들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으며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겨누고 있는 상대가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살상 기술을 보유한 707 특수임무단의 핵심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는 순간 자신들의 목숨이 먼저 날아갈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헌병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헌병들이 머뭇거리는 그 짧은 찰나 3대 대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한지윤 소령과 헌병대 사이를 가로막으며 거대한 인간 장벽을 형성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는 무장한 헌병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흉포하고 날카로웠다.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된 3대 대원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것과 같았으며 그 살벌한 기운은 연병장의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휘관님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가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고 누구라도 먼저 움직이면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벌어질 것이 자명했다. 바닥을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던 박대령은 자신의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괴상한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악을 쓰고 있었다. 흙먼지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평소에 거만했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부하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저 미친년 당장 쏴버려 뭐 하는 거야. 다 죽여버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오히려 헌병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달려온 의무병들조차 살벌한 대치 상황에 겁을 먹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지윤 소령은 자신을 둘러싼 부하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덮지 않도록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다. 화상으로 인한 쓰라림이 신경을 자극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돌아가며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부하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헌병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단순한 항명이 아니라 무장 반란으로 간주되어 부대 전체가 파멸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행동이 사랑하는 부하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즉각적인 결단을 내렸다. 전원 위치로 한지윤 소령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연병장을 뚫고 울려 퍼지자 흥분해 있던 3대 대원들의 어깨가 움찔하며 반응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대원들의 벽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녀의 등장에 헌병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한지윤 소령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김 상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는 괜찮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리를 지켜라. 이건 명령이다라고 속삭였다. 김 상사는 억울함과 분노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휘관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길을 터주었다. 한지윤 소령은 헌병대 장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자신의 KO 권총을 꺼내어 탄창을 분리하고 약실을 확인한 뒤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더 이상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당당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제스처였다. 무장 해제했다. 나를 연행하려면 절차대로 해라. 단 내 부하들에게 손대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의 서슬퍼런 경고에 헌병 장교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손으로 수갑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한지윤 소령의 양 손목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정면을 응시했다.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것은 박대령이 아니라 자신이었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는 수천 명의 병사들에게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해 보였다. 멀리서 응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붓는 박대령의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었고 반면 수갑을 찬 채 헌병차로 걸어가는 한지윤 소령의 뒷모습은 숭고한 순교자처럼 비장하고 아름다웠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수경례를 올리며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고 그 침묵의 경례는 그 어떤 환호성보다 뜨거운 전우회를 담고 있었다. 한지윤 소령이 호송차에 태워져 연병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지난 몇 분간의 일을 되짚어 보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불러올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박대령의 팔을 부러뜨린 것은 단순한 상해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권력 카르텔인 백사회의 꼬리를 밟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군 내부의 이권 개입과 인사 청탁을 주도하는 사조직인 백사회에게 박대령은 중요한 자금줄이자 행동대장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한지윤 소령을 철저하게 매장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호송차가 위병소를 통과하여 헌병대 구치소로 향하는 동안 본부 상황실에는 비상이 걸렸고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대기 시작했다. 박 대령이 실려간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고위 장성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한지윤 소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특히
국방부 내 실세로 통하는 인사국장은 박대령의 부상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헌병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여자를 다시는 군복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라. 정신병으로 몰아가든 항명제로 엮든 상관없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지휘관을 잃은 707 부대의 막사 내부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3대 대원들은 훈련 장비를 정비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3355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 상사는 한지윤 소령의 책상 위에 놓인 작전 지도와 그녀가 평소 애용하던 낡은 지포 라이터를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난동을 피우는 것은 지휘관이 원하는 바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그녀를 구명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 김 상사는 믿을 수 있는 부사관들을 소집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지하 장비 창고로 모이게 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군 내부망이 아닌 외부의 비공개 서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소 한지윤 소령이 의심하고 있던 박대령의 비리 혐의에 대한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정보사령부에 근무하는 동기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해 박대령의 뒤를 캐줄 것을 부탁했다. 이것은 총칼을 든 전쟁이 아니라 정보와 증거를 무기로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으며 그들은 지휘관을 되찾아오기 위해 군복을 벗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 헌병대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은 한지윤 소령은 조사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수갑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손목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그 고통마저도 전투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곧 들어온 수사관은 예상대로 백사회의 입김이 닿은 인물이었는지 들어오자마자 거칠게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동댕이 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지윤 소령에게 변호인 접견 권리를 고지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다짜고짜 당신이 미쳐서 상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그러면 정상 참작해서 불명예죄 대정도로 끝내주지 라고 회유와 협박을 섞어 말했다. 한지윤 소령은 수사관의 뻔한 수작에 헛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수사 절차 위반입니다. 녹음기 켜시죠. 그리고 제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까진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냉철하고 법리적인 대응에 수사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군인이 아니라 군법과 규정에도 정통한 엘리트 장교였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좁고 어두운 취조실이 자신에게는 또 다른 전장임을 직감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지윤 소령에 대한 707 부대원들의 탄원서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비역 선배들까지 나서서 군 수뇌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박대령 측은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당황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한지윤 소령이 사조직을 결성하여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누명을 씌우려는 공작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의 여군 장교의 하극상, 군 기강, 회의, 심각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준비를 하며 여론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지윤 소령이 지난 수년간 수행해온 비밀 작전들을 통해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간과하고 있었다. 취조실의 밤은 깊어갔고 한지윤 소령은 잠시 눈을 붙이는 와중에도 꿈속에서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갔다. 박대령의 시가가 자신의 이마에 닿던 순간에 뜨거운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부하들의 걱정, 어린 눈빛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다시 마주하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되뇌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빛을 발했고 그녀는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시작될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하며
깊은 호흡으로 마음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검찰단 소속의 법무관이 한지윤 소령을 찾아왔지만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대령 측의 사주를 받은 인물로 한지윤 소령에게 정신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황당한 통보를 전했다. 이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가 그녀의 진술의 신빙성을 없애고 강제로 전역시키려는 비열한 술책이었다. 하지만 한지윤 소령은 당황하지 않고 법무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신 감정 좋습니다. 대신 박대령의 약물 복용 여부도 함께 검사하시죠. 어제 그가 보인 동공 상태와 과도한 흥분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날카롭게 반격했다. 법무관은 한지윤 소령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말문이 막혔고 그녀가 박 대령의 약점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실 박 대령은 만성적인 통증과 불안 증세로 불법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어 있었고 이는 백사회가 그를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한지윤 소령은 찰나의 순간에 박 대령의 상태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작은 정보 하나가 거대한 권력의 댐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한 법무관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한지윤 소령은 닫힌 철문 뒤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공수는 교대되었고 사냥감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니었다. 헌병대 영창의 독방은 한지윤 소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춥고 습했으며 사방이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소음이 철저히 차단된 적막한 공간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만이 간헐적으로 깜빡거리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기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좁은 철제 침대 하나와 변기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을 서서히 갉아먹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고문실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한지윤 소령은 그 척박한 환경에 압도당하는 대신 침대 위에 정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으며 흐트러진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고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사색의 시간이었다.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헌병 수사관이 들어오자 묵상에 잠겨있던 한지윤 소령의 감각이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와 날카롭게 깨어났다. 수사관은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피로감보다는 짜증과 경멸이 섞인 묘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지윤 소령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더니 서류들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당신 때문에 내 주말이 다 날아갔어. 협조만 잘하면 서로 피곤할 일 없으니 순순히 인정하고 끝내자고. 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의 태도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에 한지윤 소령을 끼워 맞추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한지윤 소령은 수사관의 무례한 태도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가 인정해야 할 혐의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정당 방위입니까? 아니면 상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저항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으나 수사관은 코웃음을 치며 하극상, 상관, 폭행, 군, 기강, 문란. 이 정도면 당신 인생 종치기에 충분하지 않나. 목격자가 수천 명이야. 당신이 박대령님 팔을 부러뜨리는 걸 다 봤다고. 라고 윽박질렀다. 그는 한지윤 소령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만을 부각하며 그 원인이 되었던 박대령의 비인도적인 행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들었다. 목격자가 많다는 건 저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행인 일이군요. 그들은 박대령이 제 이마에 담배를 지지는 장면도 똑똑히 목격했으니까요. 한지윤 소령은 자신의 이마에 붙은 거즈를 가리키며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수사관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는 책상을 콱 내리치며 그건 훈련의 일환이었어. 정신력 강화 훈련이라고 특수부대에서 그 정도도 못 참나.
그걸 빌미로 상관을 불구로 만들어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것은 명백히 박대령 측에서 만들어낸 조잡한 논리였으며 군 내부의 부조리를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악습의 전형이었다. 한지윤 소령은 수사관의 억지 주장에 말려들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군 형법 제62조 가혹행위 금지 조항을 모르십니까? 훈련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대령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저는 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조항까지 들먹이며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그녀의 태도에 수사관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취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한지윤 소령은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박대령의 혈액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상태였는지 확인하는 게 수사의 기본일 텐데요. 수사관은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고 그 반응은 한지윤 소령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들은 박대령의 마약 투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배제한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사건 수사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적 은폐 공작의 일부분이라는 증거였다. 한편 헌병대 건물의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는 707 부대 3대 대원들의 비밀 작전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 상사를 필두로 한 정예 요원들은 보안이 취약한 패창고 건물을 임시 거점으로 삼아 군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지윤 소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공방만으로는 부족하며 박대령과 그 배후 세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정보통신 주특기인 이중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박대령이 관리하던 비공식 군수 물자 리스트입니다. 이중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고 대원들은 모니터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화면에 뜬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훈련용으로 지급된 고성능 폭약과 야간 투시경. 심지어 일부 총기 부품들이 서류상으로는 폐기 처리된 것으로 위장되어 외부로 빼돌려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물량은 일개 대령이 횡령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규모였으며 이는 박 대령의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 상사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거다. 이걸로 대장님을 꺼낼 수 있어. 라고 낮게 읊조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망을 보던 박하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무전을 쳤다. 순찰대 접근 중 헌병 차량 2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순식간에 긴장하며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고 김 상사는 하드디스크를 챙기며 철수 명령을 내렸다. 흔적 남기지 마라. 걸리면 대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창고의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잠시 후 도착한 헌병들은 텅 빈 창고 안에서 맴도는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3대 대원들은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진실을 쫓는 사냥꾼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시각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에 입원해 있는 박 대령은 진통제에 취해 몽롱한 상태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포는 떨쳐낼 수 없었다. 그의 팔은 두꺼운 석고 붕대로 감겨 있었고 의사는 신경 손상이 심각하여 재활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팔을 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린 상태였다.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더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그분들의 분노였다.
박대령은 덜덜 떨리는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발신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자 박대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남성은 박대령의 참혹한 몰골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박대령 실망스럽군요. 일개 계집애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추한 꼴을 보이다니. 남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칼날 같은 차가움은 박대령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국방부 군수본부의 실세이자 사조직 백사회의 간부인 최 이사였다. 박대령은 비굴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707놈들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제가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헌병대 쪽에 손을 써놨으니 최 이사는 손을 들어 박대령의 말을 끊으며 싸늘하게 웃었다. 철이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팔이 병신된 군인을 어디다 쓰겠나. 자네가 저지른 비리 장부들이 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네는 옷을 벗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최 이사의 협박에 박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토사구팽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고 살기 위해서는 한지윤 소령을 어떻게든 짓밟아 그녀의 입을 막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여자를 간첩으로 몰아서라도 매장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박대령은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듯이 몸을 숙이며 애원했고 최 이사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자네가 횡령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지옥으로 가게 될 걸세. 최 이사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박대령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성한 왼손으로 옆에 있던 꽃병을 집어 던졌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장미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것은 마치 피웅덩이처럼 보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정보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한지윤 소령의 과거 기록을 조작하고 그녀의 가족까지 감시하라는 비열한 명령을 내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도덕도 명예도 없는 오직 생존을 위한 진흙탕 싸움뿐이었다. 다시 돌아온 취조실의 밤. 한지윤 소령은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수사관은 교대되었고 이번에 들어온 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그는 위조된 증인 진술서를 들이밀며 당신의 부하 중 한 명이 당신이 평소에 박대령님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어. 이걸로 당신은 계획적인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 물론 한지윤 소령은 자신의 부하들이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문서가 조작된 것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 증인의 이름을 대십시오. 대질 신문을 요청합니다. 한지윤 소령이 당당하게 요구하자 수사관은 당황하며 증인 보호 프로그램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라고 둘러댔다. 한지윤 소령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군 검찰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려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소설을 쓰시려면 개연성 있게 쓰십시오. 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사관은 얼굴을 붉히며 서류를 도로 챙겨 넣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지윤 소령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적들이 증거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다급하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위험한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이며 자신이 갇혀있는 동안 밖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굳게 다물린 입술을 깨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이곳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임을 되새겼다. 그때 저녁 식사로 들어온 밥과 국 옆에 작은 쪽지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배식 당번을 맡은 병사가 몰래 끼워 넣은 것이 분명했다. 한지윤 소령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재빠르게 쪽지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늑대들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필승. 그것은 김 상사의 암호였고 부하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밖에서 싸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쪽지를 읽는 한지윤 소령의 입가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쪽지를 씹어 삼키며 한지윤 소령은 차가운 물 한 컵을 들이켰다. 뱃속으로 들어간 종이 조각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전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철창 밖에는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된 늑대들이 있었고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자신이 있었다. 박대령과 그 배후 세력이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정의와 전우애로 뭉친 707의 결속력을 쉽게 깨뜨릴 수는 없을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취조실의 불은 꺼졌지만 한지윤 소령의 눈은 어둠 속에서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내일 벌어질 또 다른 전투를 시뮬레이션했다. 적들은 그녀의 멘탈을 붕괴시키기 위해 더 더럽고 치졸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그녀는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역공의 기회를 포착해야 했다. 차가운 영창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승리하겠다는 전사의 투혼이었다. 국방부 별관의 가장 깊숙한 곳.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밀실에서 인사국장 최전무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서류철의 겉면에는 1급 보안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지윤 소령의 증명사진과 함께 그녀의 군번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최 전무는 단순히 박대령의 팔이 부러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지윤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피 묻은 발자취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엘리트 장교가 아니라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며 생존 본능이 극도로 발달한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었다. 서류 속에 기록된 한지윤 소령의 과거는 화려하다 못해 처절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작전 성공 기록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년 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인질 구출 작전인 붉은 새벽 작전이었다. 당시 대위였던 한지윤은 작전 중 정보 유출로 인해 팀원들이 전멸 위기에 처하고 통신마저 두절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었다. 보통의 군인이라면 패닉에 빠져 항복하거나 도주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홀로 적진에 남아 게릴라전을 펼치며 적군을 하나씩 사살하고 끝내 인지를 확보하여 귀환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입은 총상과 자상의 개수만 10여 군데가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다. 최 전무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것은 한지윤 소령이 박 대령의 고문과 협박에 굴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시가로 이마를 지지는 고통 따위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실전의 고통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고통을 초월하여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으며 이는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무너뜨리려던 백사회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녀는 부러지기보다는 차라리 부러뜨리는 쪽을 택하는 강철 같은 인물이었고 강철 장미라는 별명은
단순히 그녀의 미모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치명적인 가시를 경고하는 의미였다. 같은 시각 국군수도 병원의 특실에 입원해 있는 박대령은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통증 때문에 침대 시트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은 복잡 골절로 인해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견을 내놓은 상태였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평소에 무시해왔던 여군 장교에게, 그것도 수천 명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제압당했다는 수치심이었다. 그는 병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링거줄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박대령의 병실 문이 열리고 백사회의 행동대장 격인 민 실장이 들어오자 박대령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눈을 번뜩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민 실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는 박대령의 안부를 묻는 대신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어 뉴스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군고위 간부의 갑질 논란, 진실 공방 가열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707 부대원들이 올린 익명의 탄원서 내용이 퍼지고 있다는 기사가 떠 있었다. 여론은 이미 한지윤 소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군 내부망에서도 박대령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었다. 민 실장은 싸늘한 목소리로 당신의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조직 전체가 위험에 노출됐어. 대령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겠지 라고 쏘아붙였다. 박대령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민 실장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내리며 병실을 어둠 속으로 잠기게 했다. 조직에서는 당신을 손절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야. 하지만 최 전무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로 했다. 한지윤, 그 여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707 부대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민 실장의 말에 박대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귀를 기울였고 그의 눈동자에는 다시금 비열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지윤 개인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녀의 부대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잔혹한 계획이었다. 민 실장이 제시한 계획은 707 부대 3대에게 조작된 임무를 부여하여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민간인 지역에서의 작전 실패를 유도하거나 무리한 진압 작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만드는 시나리오였다. 지휘관인 한지윤 소령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혈기왕성한 3대 대원들을 자극하여 사고를 치게 만든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관리 소홀의 명목으로 한지윤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다. 또한 이는 707 부대 전체를 통제 불능의 집단으로 낙인 찍어 해체론까지 끌어낼 수 있는 악랄한 수법이었다. 박대령은 그 계획을 듣고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고 그 웃음소리는 고통과 광기가 뒤섞여 소름 끼치게 들렸다. 한편 헌병대 영창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던 한지윤 소령은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훈련생 시절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교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고통은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두려움은 네가 깨어있다는 신호다. 그것을 지배하는 자만이 전장이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 그녀는 그 가르침을 뼈에 새기며 성장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을 완성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직감적으로 밖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 시각 3대 부소대장인 김 상사와 대원들은 군수 비리 장부를 확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박 대령과 연결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들은 박대령이 차명 계좌를 통해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입금받은 내역을 찾아냈고 그 법인이 군용무기 밀매업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중대한 간첩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이었다. 김상사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 개자식들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어. 대장님이 왜 그렇게 그들을 경멸했는지 이제 알겠군. 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그들의 수사는 곧 벽에 부딪혔는데 갑자기 부대 내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전 대원 소집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방송에서는 진돗개 하나 발령 대테러 상황 발생. 3특수 임무대는 즉시 장비를 갖추고 출동 대기하라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백사회가 파놓은 함정의 시작이었지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인 그들은 의심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야만 했다. 김상사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지만 일단 확보한 증거 자료를 암호화된 USB에 담아 자신의 군화 밑창 깊숙한 곳에 숨기고 무기고로 달려갔다. 연병장에 집결한 3대 대원들은 완전 군장을 갖추고 수송 헬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현장 지휘를 맡으러 온 장교는 한지윤 소령이 아닌 낯선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합참 작전과에서 파견 나온 정중령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대원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정중령은 작전 브리핑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테러범의 규모나 위치에 대해 얼버무리며 현장에 도착하면 알게 된다. 일단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진입하여 거동 수상자를 제압하라라는 모호한 명령만을 반복했다. 베테랑인 김상사는 직감적으로 이 작전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감지하고 대원들에게 눈짓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둠을 뚫고 날아가는 헬기 안에서 3대 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평소의 작전 때와는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휘관인 한지윤 소령 없이 수행하는 첫 작전이라는 부담감과 급작스럽게 떨어진 명령에 대한 의구심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악지형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곳이 자신들을 노리는 늑대들의 소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그들은 707 부대의 최정예 요원들이었기에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대장님을 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다시 헌병대 영창으로 시점이 바뀌어 한지윤 소령은 좁은 독방 안을 서성거리며 이상한 징후를 포착했다. 평소라면 이 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던 헌병들이 지난 4시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복도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발자국 소리조차 완전히 끊겨버린 것이었다. 이는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무언가 은밀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떼어낸 작은 쇠붙이를 손에 쥐고 문틈을 통해 밖을 살폈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는 어둠뿐이었다. 놈들이 움직였어. 내 아이들을 건드리면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그녀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처럼 눈을 빛냈다. 백사회의 계획대로라면 3대 대원들은 작전 구역에 도착하자마자 무장 괴한으로 위장한 용병들의 기습을 받게 될 것이었고 혼전 중에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나 과잉 진압의 책임은 모두 707 부대에게 덮어 씌워질 예정이었다. 민 실장은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한지윤 소령이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라 해도 감옥 안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707 부대가 단순한 명령 수행 기계가 아니라 지휘관의 전술적 사고를 공유하는 능동적인 전투 집단이라는 점이었다.
헬기가 작전 지역인 강원도 산악지대의 폐광산 인근에 착륙하자 거센 바람과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고 대원들은 신속하게 로프를 타고 하강하여 주변을 경계했다. 정막만이 감도는 폐광초는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열화상 장비로 스캔한 결과 곳곳에 인간의 체온을 가진 미확인 물체들이 매복해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김상사는 즉시 수신호로 매복이다. 전원 사격 중지, 은폐, 엄폐를 지시했고 대원들은 유령처럼 흩어져 폐건물 뒤로 몸을 숨겼다. 정중령이 무전으로 왜 진입하지 않나 당장 돌격해라고 소리쳤지만 김 상사는 무전기를 꺼버리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었고 그들은 사냥감이 되기를 거부했다. 김 상사는 어둠 속에서 대원들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놈들은 우리가 무작정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장님의 방식대로 싸운다. 적의 허를 찌르고 역으로 포위한다. 오늘 밤 사냥꾼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대원들의 눈빛이 번뜩였고 그들은 한지윤 소령에게서 배운 전술대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매복해 있는 적들의 뒤를 잡기 위해 우회 기동을 시작했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던 용병들은 707 대원들이 정면으로 오지 않고 사라져버리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공포는 서서히 그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었다. 독방에 갇힌 한지윤 소령은 벽에 귀를 대고 건물의 진동을 느끼며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를 감지해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자신의 부대 헬기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고 그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굳은 근육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견고한 감옥을 탈출하여 전장으로 합류할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기다려라, 대장이 간다. 그녀의 결의에 찬 독백이 차가운 독방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며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헌병대 영창의 차가운 독방 안에서 한지윤 소령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외부를 향해 곤두서 있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헌병의 군화 발자국 소리와 건물 밖에서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음,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까지 그녀는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부하들이 함정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며 더 이상 이곳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조이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내기로 결심했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몸 안의 근육들을 전투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한지윤 소령은 헌병이 순찰을 돌며 자신의 감방 문 앞을 지나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며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고 입에 거품을 무는 신호를 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던 헌병은 수감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무전기를 집어 들려다가 상황이 위급해 보이자 급하게 열쇠를 꺼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는 한지윤 소령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였지만 그것이 그의 군 생활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헌병의 손이 한지윤 소령의 어깨에 닿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녀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는 순식간에 헌병의 팔을 잡아채 중심을 무너뜨린 뒤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리어 네이키드 초크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했다. 헌병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숨이 막혀 컥컥거렸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축 늘어졌다. 한지윤 소령은 기절한 헌병을 침대 위에 눕혀 마치 잠든 것처럼 위장한 뒤 그의 허리춤에서 권총과 수갑 열쇠 그리고 출입 카드를 신속하게 챙겨들었다. 그녀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죄책감보다는 오직 부하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다. 감방을 빠져나온 한지윤 소령은 복도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이동했다. 그녀는 건물 구조를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당직 사관이 졸고 있는 상황실을 우회하여 비상구를 통해 주차장으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잠시 상쾌함을 느꼈지만 곧바로 주변을 경계하며 탈출 수단을 물색했다. 마침 순찰을 마치고 복귀한 기동 타격대의 군용 레토나 차량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었고 운전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갑작스럽게 돌진해 오는 차량을 보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한지윤 소령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단기를 들이받으며 부대 밖으로 질주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헌병들이 추격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고 강원도 산악지대를 향해 험한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고 머릿속으로는 부하들이 처한 전술적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기다려라. 죽지 말고 버텨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나직한 독백은 간절한 기도이자 적들에 대한 무자비한 선전포고였다. 한편 강원도 폐광촌 인근의 산악지대에서는 707 부대 3대와 정체불명의 용병들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둠을 틈타 기습을 시도했던 용병들은 3대 대원들의 노련한 대처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수적 우세와 화력을 앞세워 대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쾅하는 폭발음과 함께 바위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기관총 탄환이 비오듯 쏟아지며 대원들이 은폐하고 있는 엄폐물을 갉아먹고 있었다. 김 상사는 무전기를 통해 2분대 우측 방어선 사수의 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 절대로 뚫리면 안 된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상황은 점점 3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적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고용된 깡패들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살인 청부업자들이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 장착 무기를 사용하여 대원들의 위치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고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박격포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3대 대원들은 탄약이 떨어져 가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기서 무너지면 지휘관인 한지윤 소령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적들을 지휘하고 있는 용병 대장은 전황을 지켜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이 작전이 707 부대를 몰살시키기 위한 함정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무전으로 쥐새끼들이 도간에 갇혔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말려 죽여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라고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용병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3대 대원들을 향해 조명탄을 쏘아 올렸고 눈부신 빛이 전장을 대나처럼 밝히며 대원들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김 상사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돌격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 순간 전장의 흐름을 뒤바꾸는 이변이 발생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굉음과 함께 군용 차량 한 대가 튀어나오더니 적들의 후방을 향해 벼락같이 돌진해 들어왔다. 한지윤 소령이 운전하는 레토나는 용병들이 설치해둔 기관총 진지를 그대로 들이받아 박살을 냈고 그 충격으로 적들의 진영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차에서 뛰어내린 한지윤 소령은 바닥을 구르며 몸을 일으킴과 동시에 양손에 든 권총으로 정확하게 적들의 급소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탕탕탕 규칙적이고 절제된 총성 3발에 용병 3명이 머리에 구멍이 뚫린 채 쓰러졌고 갑작스러운 기습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다. 대장님이다. 대장님이 오셨다. 3대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구세주의 모습에 환호성을 질렀고 꺼져가던 사기가 다시 활활 타올랐다. 한지윤 소령은 무전기를 줍자마자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지휘를 시작했다. 전대원 현 위치 고수하지 말고 산계하라. 김상사 1분대 이끌고 9시 방향으로 우회해서 놈들의 측면을 쳐라.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그녀의 목소리는 전장에 울려 퍼지는 지휘관의 권위 그 자체였으며 혼란스러웠던 전장은 순식간에 그녀의 통제하에 질서 정연하게 재편되었다. 한지윤 소령은 단순히 총을 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의 시야를 교란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한 뒤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단검을 이용한 근접 전투로 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용병들은 어디선가 날아오는 칼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귀신이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적들의 무전기 너머로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승리의 여신은 이미 한지윤 소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용병대장은 전세가 역전된 것을 깨닫고 당황하여 도주를 시도했지만 한지윤 소령은 그를 놓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도망가는 용병대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놈들이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내 입으로 듣기 전까진 아무데도 못 간다. 한지윤 소령의 서늘한 경고에 용병대장은 칼을 뽑아들고 저항했지만 그녀는 가소롭다는 듯이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팔을 꺾어 제압했.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용병대장의 팔이 비틀렸고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한지윤 소령은 제압된 용병대장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며 그의 품속에서 작전 지시서가 담긴 태블릿 PC를 찾아냈다. 화면에는 박대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와 707 부대를 함정에 빠뜨리라는 구체적인 지령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박대령과 백사회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그들이 저지른 반역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지윤 소령은 차가운 눈으로 용병대장을 노려보며 너희들은 군인을 건드린 게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렸다라고 쏘아붙인 뒤 그를 기절시켜 김 상사에게 인계했다. 전투는 707 부대의 압승으로 끝났고 생존한 용병들은 모두 포박되어 바닥에 굴비처럼 엮였다. 3대 대원들은 부상자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며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김 상사는 피투성이가 된 한지윤 소령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올리며 대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는 대장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울먹였다. 한지윤 소령은 김 상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너희들이 버텨준 덕분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한지윤 소령은 탈영병 신분이었고 3대 대원들 역시 명령 없이 교전을 벌인 상태였기에 군법 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했다. 한지윤 소령은 대원들을 집합시키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본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서울로 간다. 가서 썩어빠진 놈들의 목을 치고 우리의 명예를 되찾는다. 한지윤 소령과 3대 대원들은 노획한 용병들의 차량과 무기를 챙겨 이동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은 박대령과 백사회가 있는 곳을 향해 진격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의 행렬은 마치 복수의 화신들처럼 뿜어내는 기세가 등등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곧 다가올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뜨거운 피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고 오직 전진하여 적들을 분쇄하는 길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었다. 한지윤 소령은 선두 차량에 올라타며 자신의 이마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 상처는
이제 고통이 아닌 승리를 향한 이정표가 되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하는 707 특수임무단의 차량 행렬은 마치 성난 맹수떼와 같은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 군 심장부에 기생하고 있는 암적 존재인 백사회의 비밀 아지트였다. 한지윤 소령은 선두 차량 조수석에 앉아 무전기를 꽉 쥐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보다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집도이의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김 상사를 통해 확보한 박대령과 백사회의 방산 비리 증거와 반역 혐의가 담긴 파일들을 국방부 감찰단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하도록 조치해둔 상태였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명분과 실력을 모두 갖춘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백사회의 위장 계열사 건물,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로 보였지만 실상은 불법 무기 거래와 비자금 조성을 위한 그들의 본거지였고 박대령은 병원에서 탈출하여 이곳으로 피신해 있었다. 건물 주변에는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과 매수된 일부 헌병들이 중무장한 채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이미 707 부대가 용병 부대를 전멸시키고 서울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돈을 받고 고용된 그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박대령은 건물 최상층 회의실에서 CCTV 화면을 지켜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그의 옆에 있던 최 전무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를 시도하며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후광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의 정문이 폭파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707 대원들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경비병들이 당황하여 사격을 가하려 했지만 707 대원들은 연막탄과 섬광탄을 투척하여 그들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킨 뒤 순식간에 제 앞에 들어갔다. 탕탕탕 절제된 사격음이 울릴 때마다 저항하던 경비병들의 무기가 정확히 파괴되거나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한지윤 소령은 선두에서 권총을 들고 진입하며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자는 살려둔다. 하지만 저항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사살한다 라고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건물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지만 707 대원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하여 민간인 직원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무장 세력만을 골라내어 타격하고 있었다. 사설 경호원들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자부했지만 현존하는 최강의 전력인 707 부대의 실전 경험과 압도적인 피지컬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3대 대원들은 건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점거하며 상층부로 밀고 올라갔고 각 층마다 배치된 적들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렸다. 김 상사는 방패를 앞세워 적의 화망을 뚫고 돌진하여 기관총 사수를 몸으로 들이받아 제압하는 괴력을 선보이며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최상층에 고립된 박대령과 최전무는 모니터를 통해 자신들의 방어선이 종이장처럼 뚫리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공포에 질려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최전무는 비밀 금고에서 현금 다발과 여권을 챙겨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하려 했지만 박대령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나를 두고 어디 가는 거야.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라고 절규했다. 최전무는 박대령을 발로 차내며 이거나 너 같은 실패작은 여기서 죽어 라고 매몰차게 쏘아붙인 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는 이미 3대 대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윤 소령은 계단을 뛰어올라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그곳에는 모든 것을 잃고 구석에 몰린 박 대령이 혼자 남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성한 왼손에 자동 권총을 들고 있었지만 극도의 공포로 인해 총구는 허공을 향해 춤을 추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풀려 있었다. 오지마 오면 쏜다. 다 같이 죽는 거야. 박대령은 악을 쓰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지만 한지윤 소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대원들이 진입하여 박대령을 포위했고 수많은 총구가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박대령, 당신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한지윤 소령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침착했고 그 안에는 패배자에 대한 일말의 연민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박대령은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열등감과 분노가 폭발하여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너만 없었으면,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이라고 소리치며 발악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타탕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한지윤 소령의 귀 옆을 스치며 뒤쪽 벽에 박혔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노려 거리를 좁혔다. 한지윤 소령은 박대령이 다음 탄을 발사하기 전에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왼손으로 총신을 잡고 위로 쳐 올림과 동시에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박대령의 몸이 새우처럼 꺾였고 한지윤 소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이어서 그녀는 일장에서 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아있던 그의 성한 왼팔마저 제압하여 바닥에 무릎 꿇렸다. 대자비처럼 반복된 이 장면은 박대령에게 있어 씻을 수 없는 굴욕이자 인과응보의 완벽한 실현이었다. 바닥에 처박힌 박대령은 고통과 분함의 눈물을 흘리며 바둥거렸지만 한지윤 소령의 억센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부러뜨린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군복은 권력을 누리라고 입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입는 수의라는 걸 당신은 잊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대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짐승처럼 울부짖을 뿐이었다. 3대 대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다. 그때 건물 옥상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고 창밖으로 서치라이트 불빛이 비치며 여기는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이다. 707 부대는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라는 방송이 들려왔다. 마침내 정규군이 도착한 것이었고 자칫하면 아군끼리의 교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지윤 소령은 당황하지 않고 김 상사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 상사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스크린을 건물 외벽에 투사하여 박대령과 백사회의 무기밀매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전 세상에 공개해 버렸다. 대형 스크린에 박대령이 북한군 관계자와 내통하는 듯한 음성 파일과 불법 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포위하고 있던 헌병들과 진압부대는 충격에 빠져 공격을 멈추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현장 지휘관은 즉시 상부에 보고를 올렸고 잠시 후 박대령 및 관련자 전원을 긴급 체포하고 한지윤 소령과 707 부대의 신변을 보호하라는 합참의장의 직접 명령이 하달되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진실은 거짓을 집어삼켰다. 한지윤 소령은 제압한 박대령을 김 상사에게 넘기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경찰차와 헌병 차량의 경광등이 밤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군 생활이 예전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생사를 함께한 3대 대원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그녀에게 우리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곧이어 헌병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전무와 백사회 간부들을 줄줄이 엮어 연행해 갔고 박대령은 양팔을 쓰지 못해 들것에 실려 나가는 처참한 꼴을 보였다. 그는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성난 시민들과 예비역들이 던지는 계란과 오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반면 한지윤 소령과 707 대원들이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자 현장에 있던 다른 군인들은 그들에게 길을 터주며 경의를 표하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 경례는 계급을 떠나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영웅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한지윤 소령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헌병단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허리춤에 권총을 꺼내어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정복의 단추를 잠그고 흐트러진 모자를 바로 쓴 뒤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707 특수임무단 소령 한지윤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 신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당당한 태도에 헌병단장조차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주 경례를 올렸다. 수고했다, 한소령. 자네가 대한민국을 구했어.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며 서울의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밤새 계속된 혈투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한지윤 소령의 이마에 붙어있던 거즈는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붉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지켜낸 정의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대원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곧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고 707의 전설은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군사법원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재판 시작을 알리는 서기가 전원 기립을 외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법정안을 하얗게 밝혔다. 그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의 명예와 정의가 심판대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공기의 흐름조차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재판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이번 사건은 이미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기에 재판장의 판결 하나하나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임이 분명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대령의 모습은 과거 연병장에서 병사들을 내려다보던 오만한 지휘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양팔에 깁스를 하고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에 구겨져 있는 그는 마치 날개 꺾인 독수리가 아니라 덫에 걸린 병든 쥐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베란 눈동자는 허공을 배회하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겪고 있는 금단 증상과 다가올 처벌에 대한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간혹 방청석을 힐끗거리며 자신을 구해줄 백사회의 인물을 찾는 듯 했으나 이미 그들은 모두 구속되었거나 그를 손절한 뒤였다. 반면 반대편 피고인석에 앉은 한지윤 소령의 모습은 군복의 칼주름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완벽한 정복 차림으로 그녀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아직 붉은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가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훈장처럼 드러내 보였다. 그녀의 꼿꼿한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죄인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 투사임을 웅변하고 있었고 방청석에 앉은 707 부대원들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재판장이 들어오자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고 그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검찰관의 논고가 시작되자 법정 내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군 검찰은 박대령과 백사회가 저지른 방산비리 기밀 유출 그리고 살인 청부 혐의에 대해 낱낱이 열거하며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 행위임을 강조했다. 스크린에는 한지윤 소령과 3대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공개되었고 박대령이 북한군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담긴 사진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 나왔다. 박대령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었고 변호인조차 그를 변호할 명분을 잃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어서 한지윤 소령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을 때 판사는 그녀에게 상관 폭행과 무단 이탈 혐의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면 거부하는 것 또한 군인의 의무입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국가를 팔아먹으려는 자에게 경례할 수 없었습니다. 제 행동이 군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겠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과 군인으로서의 신념 앞에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녀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숙연한 정적이 흘렀고 일부 방청객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장시간의 휴정 끝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다시 법정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재판장의 입에 쏠렸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철수에게는 군형법상 반란수괴, 예비, 음모이적 행위, 초병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0년 및 파면을 선고한다. 또한 불법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박대령은 판결을 듣자마자 이건 모함이야, 억울해라고 비명을 지르며 발광했지만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며 그의 추악한 몰락은 비참한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한지윤 소령에 대한 판결만이 남았고 3대 대원들은 숨을 죽이며 두 손을 모았다. 재판장은 한지윤 소령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피고인 한지윤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하극상과 무단 이탈에 해당하나 이는 상관의 불법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이자 부대원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긴급 피난으로 인정된다. 또한 그녀가 확보한 증거가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참작한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리며 즉시 원대 복귀를 명한다. 와,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방청석의 707 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모자를 집어 던졌고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한지윤 소령 역시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재판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법정 문을 나서는 그녀를 향해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만을 남기고 대기하고 있던 부대 차량에 올랐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몇 주 후 707 특수임무단 본부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연병장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박대령과 관련된 부패 장교들이 모두 숙청되고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면서 부대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재개했다. 한지윤 소령은 복귀 후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그녀는 들뜨지 않고 곧바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이마에 남은 흉터는 이제 부대원들에게 승리의 상징이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707 정신의 아이콘으로 통하고 있었다. 사령관실로 호출된 한지윤 소령에게 사령관은 중령 진급 심사 서류를 내밀며 권유했다. 한 소령 자네의 공로를 인정해서 국방부에서 특별 진급을 결정했네. 이제 현장보다는 사령부에서 작전 기획을 맡는 게 어떻겠나. 그 몸으로 다시 험한 훈련을 뛰는 건 무리일 수도 있어. 그것은 그녀가 겪은 고초에 대한 보상이자 엘리트 코스로 가는 보장된 길이었다. 하지만 한지윤 소령은 서류를 정중히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사령관님 호의는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현장이 편합니다. 제 아이들이 저기서 땀 흘리고 있는데 저 혼자 에어컨 바람을 쐴 수는 없습니다. 사령관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강철 장미답군. 알겠네.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대신 몸 관리 철저히 해. 자네는 이제 우리 군의 보물이야. 한지훈 소령은 경례를 하고 사령관실을 나왔고 그녀의 발걸음은 3대 막사로 향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명예는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들의 신뢰와 땀냄새 나는 군복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막사 앞에 도착하자 김상사와 대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한지윤 소령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으며 미소 지었다. 전원군장 챙겨라. 오늘부터 다시 지옥 훈련 시작이다. 박대령 같은 놈들이 다시는 우리를 얕보지 못하게 뼈와 살을 깎아서 강철로 만든다. 그녀의 불호령의 대원들은 악소리와 함께 복창하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활기찬 기합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해가 저물어가고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연병장 한가운데 한지윤 소령은 홀로 서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일장에서 박대령이 그녀에게 굴욕을 주었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지금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전혀 달랐다. 과거의 치욕과 고통은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단단해진 신념과 긍지 서린 맹세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마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생각했다. 이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녀는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이며 그 어떤 권력이나 폭력도 그녀와 그녀의 부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멀리서 구보를 시작한 대원들의 함성이 들려오자 한지윤 소령은 모자를 눌러쓰고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대원들의 그림자와 하나로 섞여 들어갔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대원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괴물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군인이라 불렀다. 오만함이 무너진 자리에서 진정한 전설이 피어나고 있었고 한지윤 소령과 707 부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